기전력이 다르게 나오겠죠. 그래서 권선법이 중요한데 이미 봤어요. 고상권, 고정. 고상권이 뭐였어요? 표면에만 감는 거. 패로권은 권선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선으로 계속 감는 거. 이층권은 한 슬롯에 여러 개의 도체를 집어넣는 거. 그리고 직류 발전기에는 파권이 있었어요. 그쵸? 근데 다른 거는 파권 안 쓰고 중권만 씁니다. 그래서 중권. 그 중에서도 분포권과 단절권을 씁니다. 자, 시험에서는 뭐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동기 발전기의 그 전기자 권선법이 아닌 것은, 혹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분포권, 집중권, 이층권 뭐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면 그걸 찍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분포권과 단절권이 뭔지를 좀 볼게요. 이렇게요. 집중권 대 분포권이야. 그러면 집중권은 뭐냐? 집중권은 이게 집중권이에요. 여기다 쓰면 안 돼 있었구나. 이게 집중권. 한 슬롯에 도체를 다 몰아 넣는 거. 이게 집중권. 반면에 분포권은 지금 이게 도체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이 6개를 고르게 분포시키는 방법이 분포권입니다. 그러면 아니 왜 집중권 안 쓰고 분포권을 쓰느냐? 봐봐요. 이런 식으로 막 다 때려 넣으면 훨씬 더 많은 기전력이 집중권에서 나올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눠서 넣느냐? 이거예요. 최대 이유. 이것 때문에 넣어요. 기전력은 좀 작아질지라도 기전력의 파형이 예뻐져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은요. 고조파 제거의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외형을 좀 잡아줄 수 있다. 그래서 분포권을 씁니다. 왜냐면 고조파가 들어가잖아요. 제가 아까 동기기는 항상 일정 속도로 돌아야 된다 그랬죠. 그쵸? 근데 얘가 들어가면 그게 깨져요. 안정도가 훅 떨어져요. 위험하겠죠? 그래서 기전력은 좀 낮더라도 이런 분포권을 채용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전절권과 단절권이 있어요. 그럼 얘네 둘의 차이는 뭔지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자, 전기자가 이렇게 있대요. 그러면 전기자의 권선을 감을 때 제가 그냥 여기로 집어넣는다고 해봐요. 여기로 집어넣어서 요렇게 나와. 얘네 둘 사이 각도가 몇 도예요? 180도. 이게 전절권이에요. 그러면 단절권은 뭐냐? 똑같이 여기서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여기로 나와요. 이렇게요. 지금 그러면은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각도는 180도보다 작죠. 예, 이게 단절권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발전기는 도체 길이가 길면 길수록 기전력이 커진다 그랬는데 얘는 짧아진 거잖아요. 이쪽이. 그쵸? 그러면 얘는 기전력 낮아지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기전 낮아져요. 단절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절권을 채용하는 이유는 같은 이유예요. 기전력의 파형이 좋아져요. 다시 말해서 고조파 제거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자, 이게 결국에는 안정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오겠죠. 분포권과 단절권을 채용하지 집중권 안 써요. 전절권도 안 써요. 아주 간혹 가다가 사지선다에 단층권이라는 표현도 나오거든요. 얘도 안 써요. 우리 2층권 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잘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부가적인 좋은 이유, 이제 한 번에 너무 많은 도선이 들어가면 뜨거워지죠. 그래서 과열을 방지할 수 있고요. 얘는 좀 짧아졌어. 그러니까 동량의 감소로 비용이 좀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더라 라고 한번 체크해 주시고, 자, 이렇게 나와요. 바로 나오네요, 문제가. 동기 발전기에 전기자 권선법이 아닌 거 이렇게 물어본다니까요. 분포권 쓰잖아요. 단절권 썼죠. 중권 쓰죠. 전절권 쓴다고 안 쓴다고? 안 쓴다고 했죠. 그쵸? 자, 2번. 그러면 우리가 왜 단절권을 쓰는 거야? 뭐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죠. 그럼 얘는 뭐를 한다고요? 고조파 제거를 한다고요.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파형 개선이란 말도 쓸 수 있어요. 왜냐면 고조파가 끼면은요. 자, 고조파가 안 낄 때 모습이에요. 기본파. 여기 나오죠. 우리 비정연파 배웠잖아요. 비정연파는 여기에 뭐가 끼면
고조파가 끼면 이렇게 바뀌어요. 파형이 안 예쁘잖아요. 그쵸? 그래서 고조파 제거, 파형 개선 같은 말이다. 이게 봐주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럼 봐봐요. 우리 동기 발전기 만들었죠? 만들어서 이제 얘를 우리가 구동을 시킬 거야. 그러면은 생각해 보는 거죠. 이 발전기에서는 몇 볼트의 전압이 나올 것인가 계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계산을 했대요. 유도 기전력. 이거 중요합니까?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리고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어요. 제가 무슨 공식 쓰게요? 이걸로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거 전자유도 법칙이죠. 패러데이 렌츠. 자속의 변화량만큼 기전력 나온다. 얘도 사실 여기서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계산하면은요, 결국에 얼마가 나오냐? 요 기전력. 동기 발전기에서 나오는 기전력은요, 4.44에 폰이라고 외워주세요. 이렇게 나온대요. 주파수, 자속, 이거 뭐예요? 회전,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이 나오고, 아까 자, 우리 분포권 썼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또 뭐 썼어요? 단절권 썼어요. 얘네들을 사용하게 되면 기전력이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져. 얘네들의 비율만큼 작아져. 그거를 우리가 건선 개수라고 해가지고 얘만큼 줄어드는 비율을 한 번 더 곱해줘요. 근데 이거는 뭐 크게 뭐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전력은 4.44의 폰이고, 이거 안 외우셔도 돼요. 동기 발전기에서는 유도 기전력을 계산하세요 라는 문제 안 나와요. 네,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너무 땡큐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나오나 보다. 나중에 변압기 가서는 좀 한번 보실 건데, 변압기에서 뭐 계산하여라 이런 문제는 안 나오니까 그냥 요식만 저런 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계산해서 예를 들면 기전력이 100V가 나왔어요. 이 내가 만든 동기 발전기를 구동시켰을 때 내가 얻는 기전력은 100V여야 해. 근데 실제로 구동을 시켜보면 100V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손실이 생기죠. 그래서 그 손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전기자 반작용이에요.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 근데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전기자 반작용은 이렇게 복잡하진 않았어. 그쵸? 왜냐면 걔는 직류잖아요. 그래서 걔는 그냥 R 부하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얘는 교류 발전기니까 교류 발전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소자가 몇 개가 있어요. R 부하도 쓸 수 있죠. L 부하도 쓸 수 있죠. C 부하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에 의해서 자속의 변화가 생겨요. 얘네들을 달면. 그래서 그 자속의 변화가 서로 상쇄되냐 아니면 서로 합쳐지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전력이 죄다 합쳤을 때 떨어져요. 자속이. 그래서 주자속의 감소의 결과예요. 어쨌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거를 막 정확하게 막 아실 필요는 없고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자, 1번. 먼저 여기에다가 이렇게 R부하를 이렇게 달았대요. 이게 R부하를 달았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전기자 전류가 흐를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한쪽만 볼까요? 여기를 볼게요. 요 밑에 쪽을. 전기자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여기서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들어가는 전류가 생긴 거야. 그러면 이 전류에 의한 자속이 나오겠죠. 이 자속은 무슨 자속이에요? 이렇게 회전하죠. 이 남색 자속으로 나와요. 요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회전하는 자속이 나와. 누구 때문에? 전기자 전류 때문에. 근데 주자속도 있잖아요. 주자속은 어디서 나와? 계자에서 나온다고요. 자, 이 계자 보세요. 이 계자는 N극이 지금 전기자 도체하고 겹쳐 있는 상태죠. 왜? 자, R부하일 때 특징 아세요? 자, 전압이 이런 전압이 걸렸어. 전류는 뒤진 전류가 흘러요. 앞선 전류가 흘러요. 동상 전류가 흘러요. 그렇죠. R부하는 동상 전류가 흘러요. 몰라도 돼요. 괜찮아요. 자, 이렇게 흐른다고. 다시 말해서 전류의 최대점이 전압의 최대점과 같아요. 그런 게 이걸 의미해요. 전기자 건선의 극이 바로 아래 와 있을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자속의 방향을 볼게요. 지금 빨간색으로 지금 여기 그려져 있잖아요. 그쵸? 이 방향으로 왔다가 얘 어떻게 가요? S에서 N으로. N에서 S로 이렇게 가죠. 여기로 나간다고요. 요렇게 가. 요렇게.
이렇게 가요. 그쵸? 자, 그럼 볼게요. 보니까 전기자에서 나오는 자속, 남색과 주자속에서 나온, 계자에서 나오는 자속이 서로 지금 직각 교차하고 있는 게 보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자속이 직각으로 교차한다 그래서 이걸 무슨 작용이라고 하냐면 교차 자화 작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는 직각이야. 근데 부분적으로 끝에 보세요. 여기서는 둘이 합쳐지죠. 여기서는 약간의 증자가 돼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약간의 감소가 돼요. 이게 다 같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지금. 근데 기본적으로 크로스가 제일 크기 때문에 교차 자화작용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얘는 주자속을 감소시킵니다. 네. 벡터적으로 얘를 합쳐보면 주자속이 감소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다가 LVR을 이렇게 달았대요. 이렇게 달았대. LVR을 달았더니 얘도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전압이 똑같이 들어가. 근데 LVR을 달면 전류가 앞선 전류가 흘러요? 뒤진 전류가 흘러요? 뒤진 전류가 흘러요. 자, 뒤진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요. 얘보다 뒤져서 전류가 흘러요. 이렇게요. 그러면 전압이 먼저 최대값, 그리고 지나서 전류가 그 다음에 나오죠. 그러니까 기전력이 뒤에 있어. 전압이 앞에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치해 있으면 요게 형성이 돼요. N극이 더 앞에, 전기자 건선이 더 뒤에 있을 때. 자, 그럼 이때 봤대요. 여기는 똑같이 들어가는 전류가 흐르고 있고, 전기자 전류에 의해서 자속 계속 이 방향으로 지금 나가는 거 보이시죠? 남색. 주자속은 어때요? 주자속은 N극에서 S극으로,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둘이 무슨 관계예요? 완전 반대 관계 나오죠. 빨간색은 이쪽, 남색은 저쪽. 그래서 얘네는 뭐다? 감자. 주자속을 완전 감소시켜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CVR을 달았대요. 이렇게 CVR 같아야 되죠? 이렇게 CVR을 달았어. 그러면 얘도 이런 전압을 걸어줬을 때, 자, CVR는요, 약간 앞선 전류가 흘러요. 원래 이렇게 보였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로 그려보면 전류가 더 앞에 있어야 되죠. 그쵸? 전압이 더 뒤에 있어야 돼. 얘가 뒤에 있죠?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취한다. 그래서 전기자 권선으로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자, 극이 더 뒤에 있을 때를 말해요. 그러면 지금 이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은 남색 방향, 주자속은 빨간색 방향. 지금 둘의 방향이 서로 일치. 그러니까 CVR을 달면 오히려 주자속이 어떻게 돼요? 증가. 여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RLC를 각각 달게 되면은요, 약간 감소, 완전 감소, 증가. 요 세 개가 짬뽕해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냐?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나와요. 결론. 전체 주자속의 감소. 그래서 기전력이 감소. 이렇게 됩니다. 동기 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을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아까처럼 보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바로 정리 갈게요. 자, 우리는 지금 동기 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크게 세 개 부하죠. 교류 발전기니까. 자, RVR을 다른 말로 하면은요, 동상 전류가 흐르게 합니다. LVR을 갖다 붙이면요, 전압보다 90도 뒤진 전류가 흐르는 특징이 있어요. 얘 원래 자체 특징이에요. 자, CVR을 달면요, 전압보다 90도 앞선 전류가 흘러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달았어. 달았더니 RVR일 때는 무슨 작용하더라? 크로스, 교차, 자화 작용하고. 자, 얘 뒤진 전류를 갖다 봤더니 얘는 무슨 작용하더라? 그렇죠. 감자 작용하더라. 자, C는 오히려 어떻게 되더라? 증자하더라. 하지만 요 세 개를 다 합치면 결론은 주자속 어떻게 되더라? 감소하더라. 그래서 기전력도 감소하더라.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누구도 같이 볼 거냐면 동기 발전기랑 반대. 누구게요? 동기 전동기. 전동기와 발전기는 서로 반대잖아요. 그쵸? 플레밍의 왼손 법칙 전동기, 오른손 법칙 발전기. 완전 반대. 그래서 발전기가 아니고요.
전동기도 전기자 반작용이 생겨요. 그렇잖아. 똑같이 부하를 달고 전기자 전류에도 자속이 생기고 주자속도 있으니까 얘도 전기자 반작용 발생합니다. 그런데 얘는 똑같아요. 그죠? 90도로 반대로 꺾여 가겠지. 얘는 증자, 얘는 감자. 이렇게 발생해요. 그래서 이걸 한 번에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은 동기, 발전기에서도 발생하고요. 동기, 전동기에서도 발생하는데 둘은 반대다. 동상 전류를 흐르게 하는 부하는 교차 자화작용으로 동일하지만 뒤진 전류가 흐를 때는 저렇게, 그죠? 앞선 전류 흐르게 할 때는 저렇게. 우리가 저걸 좀 한번 정리를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관련 문제가 있을 거예요. 한번 풀어볼게요. 진짜 문제 많이 나와요. 자, 문제 1번 보실게요. 동기 발전기에서 보이죠? 전기자 전류가 기전력보다 위상이 앞설 때. 자, 이거 RLC 중에 뭐예요? C. 이거 구분하셔야 된다고. 네. 기전력보다 위상이 앞설 때. 발전기죠? 발전기에서 C는 무슨 작용? 증자작용. 요게 이제 자동적으로 훅 나와야 돼요. 우리가 이제 계속 연습할 거예요. 자, 이번엔 봐봐요. 발전기예요? 전동기예요? 전동기야. 자, 전압에 대한 전류가 무슨 전류예요? 앞선 전류. RLC 중에서 뭐라고요? 앞설 때? C예요. 앞섬은 C야. 앞섬은 C예요. 이때 전기자 반작용은 뭐라고요? 감자라고요. 이유는 전동기니까. 둘이 반대니까. 둘 다 외우지 마시고 발전기만 외우세요. 그럼 발전기 반대가 전동기니까. 그죠? 발전기 하나만 외워. 전동기는 따라오잖아요.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자, 저랑 보실 거는 다른 건 다 푸시는데 크게 문제 없으셨을 것 같은데 16번 문제 한 번만 볼게요. 자, 이런 개념이 나와요. 매극, 매상단, 슬로스.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전기자에다가 도체를 막 심잖아요. 이 도체는 어디에 들어가요? 슬롯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쵸? 그러면 내가 여기에 총 슬롯 수를 만약에 24개를 뚫었어. 그러면 이 24개 중에서도 극과 상에 각각 분배되는 슬롯 수가 있겠죠. 이게 균형 있게 분배가 돼야지 한쪽으로 몰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보냐면 자, 얘 삼상이에요. 삼상 교류고 파형이 이렇게 여기서 지금 다 위로 최대값이 다 일정하게 나왔죠. 여기가 N극일 때 밑으로 내려왔을 때라고 치면 A상, B상, C상이 모두 N극에서 총 24개라고 하면 N극, S극 집 2개 있죠. 그럼 각각 여기에 총 슬롯이 몇 개 있어야 돼요? 12개. 여기 몇 개 있어야 돼? 12개 있어야 돼. 근데 이 N극도 3상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각 상당 가져야 될 슬롯은 몇 개예요?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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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결론. 매극, 매상당 슬롯 수는 4개. 이렇게 되는 거. 아니, 4개? 자, 계산해 볼까요? 극이 몇 개였죠? 2극. 상이 3개. 24개. 4개. 이렇게 나오죠. 이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그냥 이해하시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이 있죠. 뭐뭐 당. 이게 나누기 의미예요. 당이 나누기를 의미하고요. 매극, 매상은요. 극과 상을 곱한 게 매극, 매상이란 뜻이에요. 얘 슬롯 수죠. 이거는 매극, 매상을요. 전체 총 슬롯 수에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슬롯 나누기 매극, 매상. 이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2극의 3상이었으니까 24개로 나눠주면 이렇게 내가 고르게 분배해준다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6번은 6극의 3상짜리죠. 그러니까 6극의 3상에다가 총 슬로스인 36개를 나눠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몇 개 한 개당 2개씩을 갖게 되겠죠. 이게 2개씩 나눠질 수 있다. 우리 지금까지 뭐 했냐면요. 발전기를 만들었어. 구조를 파악했고요. 전기자 권선법으로 감았고 유도 기전력 계산했는데 실제로 구동시켜 보니까 기전력이 적게 나오더라.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전기자 반작용 때문이더라. 근데 얘도요, 전기자 반작용뿐만 아니라 전압 강화가 생겨요. 그래서 뭐 그러겠죠. 자, 그래서 봤답니다. 지금 보면은요,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외부 특성 곡선으로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코사인 세타가 둘 다 1일 때가, 역률이 1일 때가 다 R 부하만 있을 때라는 의미가 되니까, R 부하일 때는 처음 전압보다 약간 떨어져. 이거 보여주는 거고, 지금 뒤진 역률이다. 다시 말해서 뒤지니까 L 부하를 말하는 거죠. L 부하는 완전 감소해. C 부하는 오히려 증가해. 그래서 보면 얘가 증가, 약간 감소, 완전 감소 이런 형태를 보여. 이거는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다. 얘도 발전기니까 우리 뭐 봐야 돼요? 전압 변동률 얼만큼의 차이가 나냐. 그래서 무부하 시, 요거는 뭐랑 똑같을 때? 기전력이랑 똑같을 때가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무부하 시 전압하고 부하를 다 달았을 때 전압하고 얼만큼의 손실이 있었는지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압 변동률도 계산할 수 있고, 동기 발전기에선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어가고요. 이게 여기서부터요. 이게 중요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아니요,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올 기기들을요, 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등가 회로로 나타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때 좀 여기서 좀 보고 넘어가시면 편해요.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이해가 안 되면 버리면 돼요. 안 나와요. 근데 그 뒤에 변압기, 유도, 전동기 막 다 이렇게 그릴 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들어주시면 돼요. 자, 일단 볼게요. 얘가 계자예요. 여기서 자속이 나오는 중이라고 보시면, 자, 이렇게 지금 전기자 권선 딱 한 궤만 볼게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자속이 여기서 와서 자속의 변화량을 놔두면 기전력이 끼겠죠. 그죠? 기전력이 끼겠죠? 그래서 전기자 권선을 딱 들어가서 봤더니 기전력이 끼잖아요. 그쵸? 근데 이 권선 내부에 권선이 막 엄청나게 감겨 있잖아. 코일이잖아요. 코일은 우리가 리액턴스라고 표현을 하죠. 자, 이제 잘 들어야 돼요. 교류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갈게요. 자, 코일은요, 여기 돼 있어. 얘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 전류의 변화량이 생기면 뭐가 생겨? 전압이 생겨요. 그죠? 전압이 딱 누구만큼 생기냐면, 얘가 가지고 있는 인덕턴스만큼 생겨요. 인덕턴스라는 게 그냥, 이만큼 기전력이 생길 수 있어 라고 보면 돼. 얘가. 근데 전류가 여기를 흘러 들어갈 때요, 여기 뭐가 생겨요? 얘 때문에. 이 전류, 반대 방향으로 역기전력이 낀단 말이야. 이 역기전력은 누구만큼 생긴다고? 얘만큼 생긴다고. 그러면 결국엔, 자, 전류만 봐요. 빨간색 전류 입장에서는 파란색 전류가 굉장히 고깝죠. 뭔데? 왜 내 흐름을 네가 방해해? 이게 돼. 흐름을 방해해? 흐름을 방해하네? 이렇게 나타낸 거라고. 그래서 얘가, 이 파란 녀석이 빨간색의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숫자로 계산한 게 리액턴스예요. 방해, 저항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코일에는 무조건 리액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랑 똑같냐면, 이 권선에 지가 가지고 있는 이게 자체 권선 저항이 있죠. 이게 저항이잖아. 같은 애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요. 그래서 얘네 둘이 다 있어요. 어디에? 여기에. 근데 여기에 보면은 코일이니까, 그리고 코일 내부에 권선 저항도 가지고 있죠. R, 리액턴스, X, 리액턴스, R, 저항.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리액턴스, 저항. 근데 리액턴스도 크게 눈을 뜨고 보면은요, 하는 일이 좀 달라요. 여기서는 기전력, 역기전력이 생겨요. 왜? 자속이 와서 때려. 그죠? 여기서 기전력이 생기니까 여기 뭐가 생겨? 역기전력도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요? 여기도 생기긴 하는데 이만큼이 아니고 여기서는 그저 전류가 흐르는 곳이거든요. 자속이 때리는 곳은 여기만 때리지 여기는 안 때리잖아. 뒤로 가서 묶이는 곳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좀 작아요. 얘는 엄청 커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말할 거면요, 하나는 전기자 반작용, 다시 말해서 엘부하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애고,
하나는 그냥 흘러가는 곳에 있는, 그냥 얘는 있는 애, 조그만한 애,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큰 애는요, 전기자 반작용을 일으킬 만큼 큰 애,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라고 부르고, 얘는 너는 그냥 쭉 지나가잖아. 얘는 그냥 누설이야. 그냥 지나가는 애야. 이렇게 표현을 해버린다고. 그래서 누설 리액턴스야 라고 말해. 그래서 아주 크게 보면 전기자 권선 내부에는 전기자 반작용을 일으키는 리액턴스가 있고, 아무것도 못 일으켜. 코딱지만 해. 이런 누설 리액턴스가 있어요. 이렇게요. 제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얘를 무슨 리액턴스라고 할 거냐면, 자, 여기 있는 S는 무슨 뜻이라고요? 동기. 동기기에 있는 리액턴스. 동기 리액턴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뭐가 있다고요? 네, 권선 저항이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또 비교해봐. 얘가 크겠어요? 얘가 크겠어요? 엄청 커. 얘는 따라올 수가 없어요. 얘는 진짜 코딱지만 해요. 얘 없다고 쳐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거냐면, 자, 다시 교류 시간으로 갔던 거 볼게요. 우리 교류 회로에는 전체 합성저항을 전체 임피던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R과 X의 합성이잖아요. 여기도 딱 봐봐요. R과 X의 합성이죠. 그래서 얘를 무슨 임피던스? 동기기에 있는 임피던스, 동기 임피던스를 하고, 동기 임피던스는 동기 리액턴스와 권선 저항이 있는데, 얘도 원체 코딱지만 하니까 결국에 우리가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동기기 안에 있는 이 임피던스는 결국 거의 다가 누구다? 동기 리액턴스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려요. 그래서 엄청 크다는 거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엄청 커요. 리액턴스가 엄청 커요. 그러면 일로 전류가 흐르면 전기자 반작용이 아까 기전력 감소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왜 기전력 감소가 되는지 알겠죠? 지상,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뒤진 전류를 일으키는 L 성분이 무진장하게 많아요. 그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동기 발전기 내부에 있는 권선에서는 요 녀석이 정말 많구나. 그러면 자 봐봐요. 기전력이 생겼으니까 전기자 측에서 전류가 흘러나가지. 이 전류가 얘네를 훅 하고 지나간다고. 그럼 그만큼 뭐가 생겨요? 요거에서 여기서 훅 지나갈 때 뭐가 생기겠어? 전압강화 생기겠잖아요. 전압강화만큼 뺀 것만큼만 부하전압이 걸려요. 요거는 똑같아. 그래서 결국에 발전기라는 녀석은 만들어지는 전압이 훨씬 커. 누구만큼? 수수료 낸 것만큼 커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결국에 똑같다. 이게 바로 동기 발전기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동기 발전기 부하 출력을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우리가 출력을 계산할 때 보면은요, 어떻게 계산했어요? P는 루트 3에, 이거 삼상이니까 그래요. V, I, 역류, 코사인 세타. 자, 여기요. 요 세타는 누구하고 누구 각도 차이게요? 혹시 아세요? 역률이죠. 여기 세타는 누구하고 누구 각도 차이게요? 얘 둘 사이 각도 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껏 계산한 출력은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가지고 계산을 했어. 근데 여기서 자꾸 출력이 나오는 이유는 얘네들이 계산하는 출력법은 좀 달라요. 요 보여요? 세타가 뭘로 바뀌었어요? 델타로 바뀌었어. 그치?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는 부하를 많이 달면 달수록 이 부하각이 생겨요. 결국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보세요. 자, 전압이 생겼어요. 부하를 달았어요. 전류가 흘러요. 전압 강화 생겼어요. 떨어졌어요. 더 작은 전압이 걸려요. 여기까지였죠? 근데 요 부하를 얼만큼 다냐에 따라서 어때요? 부하 출력이 달라진대. 왜? 요놈하고 이 둘의 차이뿐만 아니고 부하를 달수록 부하 각만큼의 차이가 나더래요. 그래서 부하를 달면 요 둘에 이만큼의 차이가 있구나. 그걸로 출력을 계산하자,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설명만 들으세요.
자, 얘도 똑같아. 부하 측에 걸리는 전압. 여기랑 똑같이 가볼게요. 이거는 삼상일 때 아니고 단상일 때로 볼게요. 단상, 한 상만 본 거야. 전압 걸리죠. 거기에 전류 흐르죠. 그쵸? 여기서 오매 법칙으로 전류 한번 구해볼까요? 전류 I는 R분의 V로 구하는데 여기에 있는 전체 임피던스가 우리 뭐라고 묶어버릴 수 있다고요? 거의 다 얘라 그랬잖아. 그래서 얘가 뭘로 바뀌어요? 동기 리액턴스로 바뀌어.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이 V예요? 이예요? 그치. 처음 만들어지는 전압에 얘만큼 걸린 전류가 흐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보여요? 얘가 의미하는 게 그럼 뭐라는 게 보여요? 아, 동기 발전기 내부로 흐르는 전류구나. 가죠? 그리고 뭐만 바뀌었어요? 코사인 세타, 역률이 사인 부하각으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그냥 외우시면 돼요. 부하각만큼의 차이가 생겨서 출력이 생긴다. 이거야. 그럼 여기서 나오는 시험 문제는 이겁니다. 1번. 저 유도 기전력과 단자 전압 사이에 위상차를 뭐라고 한다고요? 부하각이요. 이거 물어본다고요. 부하각의 의미 물어봐요. 다시 한번 유도 기전력과 단자 전압 사이의 위상차예요. 부하를 달 때 생기는 위상차야. 자, 하나 더. 동기 발전기의 출력을 계산한 식으로 알맞은 것은을 또 물어봐. 그러면 눈으로 빨리 찾으라고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라고요? I. 얘는 V. I. 코사인 세타가 뭘로만 바뀐 거야? 사인 부하각으로만 바뀐 거야. 그래서 그것만 찾을 줄 알면 돼요. 계산하라는 문제 1도 안 나와요. 이렇게 되더라. 여기까지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출력이 있대요. 아하, 그렇구나. 그리고 등가 회로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는 좀 더 자세하게 나왔어요. 이 말이 그 말이죠. 동기 발전기, 여기 부하측, VI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전압이 걸렸죠. 여기에서 I 곱하기 XS만큼 위상차가 90도 차이 나니까 요 두 개를 다 합한 게 2인데 얘 둘 사이에는 항상 요게 부하만큼 걸리는 거니까 부하만큼의 위상차가 생기기 마련이야. 이렇게 벡터로 계산하면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